하고요. 등록면허세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542쪽 8번 비과세라고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비과세는요,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 입문과정엔 안 합니다만은 올해 작년도 그랬고 우린 입문이라는 시간을 그냥 용어만 찔끔찔끔 할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입문과정이 시간이 허비가 되는 것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은 입문이지만 세법은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단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국세는 뺍니다. 지방세법 위주로만 해나가면 되죠. 그러면 요까지만 입문과정 들으면은 16개 중에서 10개에 해당하는 단원을 배워요. 큰 거야. 시험 앞으로 10달 넘게 남았는데도. 그리고 강의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뭐 세법 개정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논의 중이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양도소득세도 완화가 돼. 그 다음 보유세도 완화가 돼.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 취득세율도 완화가 돼. 그러니까 모든 세금이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긍정적인 사람인데 정부 정책에 이것만큼은 꽁시렁 될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을 다 완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법인세까지 인하가 된다는 것. 모든 대부분의 세금이 지금 인하되는 방법으로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15일 날 예산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예산 처리할 때 세금에 관한 것도 세법 개정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안 되면은 12월 말에 무더기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로 많이 내놔라. 그래서 다주택자는 세금의 인하를 지금 줍니다. 하나 마무리할게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세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종부세도 2주택까지는 다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세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격도 변화가 있고요. 어차피 잊어먹을 거니까 미리 얘기할까요? 종부세가 올해까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1주택은 11억까지는 종부세 안 내. 11억 초과분부터 내요.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은 합산해서 6억까지만 재산세 내요. 종부세 안 내. 이것이 지금 논의가 되는 게 뭐냐? 2주택자도 다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논의 중이에요. 1억 올라가. 그러니까 올해까지 12억은 종부세 안 냈었는데 내년부터는 11억, 12억 중간 사람은 안 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합산해서 6억 초과해야 종부세 냈는데 이게 9억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가도 9억까지는 종부세를 이제 안 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하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다주택자, 지난주에 취득세율을 우리가 표준세율만 배웠죠.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 다주택자도 그냥 8%, 12% 중과세 안 하기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본서 내용도 일부 수정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조세가. 이 얘기를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거의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제 기본서 수정해 가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죠. 그래서 세법은 지루할 틈이 없어. 허구한 날 바꾸고 요래 바꾸고 요래 바꾸고. 그래서 출판사들도 세법은 거의 그냥 어떻게 구색 맞추려고 내는 거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시간이 남으셔서 뉴스 프로그램을 보시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개정안이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있으니까 당장 여러분이 세법 개정안이 나오든 어쩌든 이번 시험에 34회 시험에
반영될 것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 프로그램 많이 보시면은 헷갈린다는 거,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 자, 그럼 이제 오늘 취득세 중에서 비과세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럼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과세냐? 어이구, 웬 빨간색이 나왔어. 우리가 과세냐, 비과세냐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요. 이건 5가지 조세에서 공통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시험은 이거예요. 과세, 세금을 부과한다.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의 관심사가 뭐예요? 과세냐, 비과세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럼 세법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뭐냐? 과세가 원칙입니다. 세금은 매기는 게 원칙이야. 세금은 걷는 게 원칙이야. 그럼 비과세는 뭐냐?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것은 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둘 때 과세 좋냐 비과세가 좋냐 그럼 비과세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게 좋은 거지 오죽하면이 비과세다.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건 세 글자라는 건 짠할 때, 짠하면 세금 너 내지 말아라. 봐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 재산이 증가됐죠. 증가됐는데도 오죽하면 너 세금 내지 말아라. 이게 비과세가 되죠. 그럼 여기에는 첫째 뭐가 있느냐? 국가가 취득을 할 때. 우리가 국가가 취득한다. 국가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5가지 다 해봅니다. 앞으로 5번 나와요. 국가가 취득하면 취득세 비과세. 국가가 등기 등록하면 등록면허세 비과세. 국가가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비과세. 국가가 재산을 팔았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다. 따라서 국가가 관계가 돼 있으면 세금은 낼 필요가 없다. 이건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해서 국가가 취득하면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국가 간에 국가끼리. 국가끼리는요 상호 면세주의를 적용합니다. 상호 면세주의라는 건 뭐냐? 야, 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 거에 대한 재산에 대해선 세금 내지 마. 세금 부과하지 말어. 우리도 안 낼게. 부과하지 않을게. 이게 바로 상호 면세주의라고 얘기하죠. 국가 간에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근데 국가끼리는 비과세니까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니네 나라가 과세하면 우리나라도 뭐한다? 과세한다. 참 이런 게 내가 꿍시렁 되는 게 국가끼리는 뭐냐? 항상 조약을 맺어요. 비과세가 원칙이야. 그럼 비과세가 원칙인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오고 꼭 예외사항인 니네 나라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 그래서 지문에 나왔을 때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과세하면 우리도 뭐한다? 과세한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내가 또 꿍시렁 되죠. 국가끼리는 비과세가 원칙이야. 근데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니네가 과세하면 우리도 뭐한다? 과세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국가의 귀속. 국가의 귀속이라는 건 국가에 바치는 거야. 기부 체납, 국가에 기부한 거야.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나라에 헌납을 하는 거야. 그럼 나라에 충성을 했으니까 너 취득세 내지 마. 취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 민자역사, 민자역사, 청량리 역사, 그 다음에 서울 역사, 그 다음에 뭐 영등포 역사 있죠. 그러면 역사를 갖다가 민간 자본이 짓는 거야.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회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백화점, 유통회사가 많이 들어가 있죠. 야, 내가 이걸 완공했어요. 완공을 했는데 나
30년만 내가 사용할게. 민간 자본 들여갖고 완성을 했어. 그런 다음 30년간 내가 사용할게. 그런 다음에 나라에 기부를 할게. 그러면 국가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민간 자본 들여가지고 국가가 할 걸 대신 지었으니까 고마워. 그래, 고마우니까 너 이거 건물 완공하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 너 취득세 면제해 줄게. 이거 비과세가 되죠. 해서 국가의 귀속, 국가에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죠. 비과세가 되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뭐냐? 야, 내가 이거 국가에 30년 있다 기부할게. 그럼 비과세 받았어. 취득세를 비과세. 근데 3년 있다가 조건이 변경됐어. 야, 나 이거 저 국가에 기부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사업이 굉장히 위기다. 위기니까 이거 팔아서 부도 막아야 되겠다. 미안해, 나라에 못 줘서, 약속 못 지켜서. 그럼 국가는 줬던 걸 뺏긴 거나 똑같죠. 그래서 야, 그럼 너 예전에 건물 완공했을 때 취득세 비과세 줬던 거 다시 내. 조건이 변경되면 뭐가 된다? 과세가 돼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국가의 기부, 국가의 귀속. 그럼 나라에 충성했구나. 비과세. 근데 뒤에 조건이 변경됐어. 그럴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는 것.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거야. 야, 나 이거 국가의 귀속, 약속은 지킬게. 나라에 바칠게. 근데 내 사업에 이게 도움이 되니까 나 대신에 한 3년만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 반대급부란 얘기야. 이거 너한테 국가에 줬으니까 나는 몇 년간 좀 사용하자. 그러면 뭐예요? 조건이 변경된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야, 괘씸죄. 조건이 변경되면 예전에 취득세 비과세 했던 거 이번에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그래서 국가의 귀속, 국가의 기부 체납, 나라에 헌납했구나. 착하다, 비과세. 근데 그 다음에 조건이 변경됐어. 조건이 변경되면 비과세 받았던 걸 과세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면 비과세, 안 지키면 우리가 과세가 된다는 것. 끝. 요것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국가에 관한 것. 정리할게요. 국가가 취득하면 비과세. 직접 산 거니까. 그 다음에 국가끼리도 비과세인데 니네 나라가 과세하면 우리도 뭐한다? 과세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국가끼리는 비과세냐 과세냐 단어를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개인이, 법인이 국가에 귀속, 국가에 기부하면은 충성했구나, 비과세. 그런데 그 이후에 조건이 변경이 됐다. 그랬으면은 괘씸죄,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나옵니다. 신탁재산이 나오는데 신탁이라는 건 뭐냐? 잘 보세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 자, 10억짜리 취득을 했어. 그런데 내가 상가 건물을 처음 샀어, 갑이. 이거 어떻게 보증금은 얼마를 측정해야 될지, 관리비 얼마를 측정해야 될지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신탁회사에 부탁을 하죠. 야, 을아, 내가 이번에 상가 건물을 하나 샀는데 네가 관리 좀 해줘. 신탁계약을 맺는다. 이게 신탁재산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부탁을 했으니까 위탁자가 되는 거고, 을은 부탁을 받았으니까 수탁자가 됩니다. 이게 신탁재산이야.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낸다? 위탁자, 주인이 내는 거죠. 해서 신탁재산은요, 시험에 오늘 취득세 시간에 배우고 다음 재산세 시간에 또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취득세도 누가 내야 된다? 위탁자. 그럼 나중에 재산세도 누가 낸다? 위탁자. 그러니까 신탁재산이 나왔을 때
취득세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똑같아. 누가 내야 되냐?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주인이 부담해야 되겠지. 주인은 누가 된다? 위탁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수탁자는 뭐냐?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모든 납세 의무는 주인이 의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신탁재산이 나왔다. 그럼 납세 의무자 물어보면 무조건 누구야? 위탁자가 된다. 끝. 그런데 처음으로 이게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건 잘 보세요. 자,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된다? 위탁자가 내야 돼? 지금 비과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내는 거고, 그 다음 사건이야. 요건 뭐냐? 신탁계약을 맺으면 관리하기 편하라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요걸 가지고 해드릴게. 자,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취득을 해서 을에게 부탁을 했다. 요게 신탁재산이 되겠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부탁했으니까 갑을 뭐라고 그러죠? 위탁자. 을을 뭐라고 그러죠? 수탁자라 얘기하죠. 이럴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위탁자가 내요. 그런 다음에 관리하기 편하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지만 이건 신탁법상의 형식상의 이전이야. 따라서 이건 거래로 볼 수가 없어. 거래로 볼 수가 없으니까 갑의 소유권이 을로 이전이 됐다. 즉 위탁자가 수탁자로 이전을 했어도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갑은 소유권이 넘어가도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을은 소유권이 들어왔어도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비과세.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취득세도 안 낸다. 그 다음에 신탁계약이 어떻게 됐느냐? 해지가 됐어. 또는 해제가 되건 뭐 관계없죠. 세법은 해지와 해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 계약이 끝난 거야. 끝났으면 소유권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소유권 찾아오는 것도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원래 자기 걸 찾아오는 거니까 을이 갑에게, 즉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한 것도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 거 찾아오는 거니까. 그럼 소유권 넘어가도 양도로 볼 수 없고 들어와도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제가 이름을 줬어요. 탁탁이끼리 거래. 탁탁이끼리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소유권 넘어가도 양도가 아니야. 소유권 들어와도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을이 한 2년, 3년을 갖다가 맡겨놨더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줘. 야, 너 안 되겠다. 관리는 안 돼. 신탁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사람하고 신탁계약을 새로 맺는 거예요. 그럼 관리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새로운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관리 신탁계약을 맺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탁탁이끼리니까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갑이라는 위탁자가 병이라는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을 했어도 양도로 볼 수 없고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에게 탁탁이끼리 나왔다 그러면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러니까 신탁재산은 누구만 납세 의무자가 된다?
위탁자, 주인. 그 다음에 거래는 형식상의 거래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 수탁자가 위탁자,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 탁탁이끼리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러니까 신탁재산이 나왔을 때 취득세,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똑같이 위탁자가 되고 탁탁이끼리가 나왔으면 무조건 과세, 비과세, 비과세. 요거는 재산세 때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신탁재산이 나오면 무조건 위탁자만 답이야. 그 다음에 요건 어려워요. 환매권의 행사라고 나옵니다. 환매는 뭐냐 하면은요. 환매가 뭐죠? 내가 지금 파는데 3년 뒤에 내가 다시 살 거야. 그 권리가 환매권이 되죠. 그럼 3년 됐으면 나 약속한 걸 이행하겠습니다. 이게 환매권의 행사죠. 그럼 환매권의 행사라는 건 약속만 지킨 거죠. 약속을 지킨 거니까 세금은 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는 것. 환매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어요. 그냥 권리만 행사, 이거 어려워요. 권리만 행사했다. 그러면 약속만 지켰다. 세금 낼 필요 없어. 비과세. 그런데 힌트가 나와. 환매 등기 병행했다. 이 말이 꼭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한테 힌트 주는 거야. 환매인데 등기했어요. 그럼 항상 어떻게 됩니까? 등기를 한다는 건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과세가 된다는 것. 그래서 단순히 권리 행사만 했다. 환매권 행사. 약속만 지켰으니까 세금 내지 마. 비과세. 그런데 환매, 등기, 병행. 등기했어요 하면 등기가 되면은 항상 거래로 보는 거죠. 왜?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환매는 이 두 가지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해요. 환매권, 약속만 지켰어. 거래가 아니야. 비과세. 근데 등기했어요. 등기했으면 당연히 취득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임시건축물 많이 나옵니다. 그럼 임시건축물은 취득세도 나오고 재산세도 많이 나옵니다. 돌아가면 나와요. 임시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존속기간이 1년이다. 그럼 취득세 임시건축물은 1년까지는 봐줘요. 따라서 비과세가 되죠. 그런데 1년을 초과하면은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해서 임시건축물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 임시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언젠가 철거가 예정된 거야. 임시의 뜻이 뭐예요? 언젠간 철거가 예정된 거야. 철거가 예정되지 않았으면 임시란 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임시라는 말은 언젠가 철거가 예정이 돼 있는 거다. 짠해 안 짠해? 짠하니까 비과세가 돼요. 근데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한다. 존속기간이라는 건 철거 안 하고 사용하는 기간을 얘기하죠. 1년을 초과했다. 너 철거할 뜻이 없네. 그럼 세금 내야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포인트냐? 함정이 나오죠. 임시건축물인데 시험엔 꼭 사치성 재산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치성 재산은 우리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배우셨나? 사치성 재산이라고는 5개가 있어요. 이건 꼭 알아두세요. 오늘 뭐냐? 별, 꼴, 쓰리, 고. 사치성 재산 하나, 둘, 셋, 넷, 5글자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물건이 있어요. 이걸 공부하실 때 별꼴 쓰리고로 공부하시지
별골 고고고. 그럼 숨도 못 쉬어. 별골 쓰리고. 별은 간단해. 별장. 골은 골프장. 여기서 말하는 골프장은 규모가 큰 거. 회원제 골프장을 얘기하죠. 동네 골프 연습장? 사치성이 아니에요. 18홀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요 쓰리고는요, 장소를 생각하면 돼. 장소. 외우지 말고. 원고, 투고, 쓰리고야. 원고는 초보자. 초보자는 어디예요?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서 고수업 치죠. 처음 고수업 배우는 게 가족이야. 어디서? 명절날 집에서. 고급 주택. 이렇게 나오죠. 원고는 어디서 해? 집에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투고는 뭐야? 이미 경력자가 된 거야. 경력자가 되면은 강원랜드 가야죠. 강원랜드 고급 오락장이라고 얘기하죠. 고급 오락장. 쓰리고, 쓰리고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만 해. 쓰리고는 어디서 하느냐? 이걸 이해하려면은 홍콩 도박 영화를 봐야 돼. 이번 명절 때 한번 케이블 TV 들어가 봐요. 무료 영화에 보면 도박 영화 많아. 뭐 도신 뭐 이런 거. 여기에서 뭐냐? 도박 영화인데 항상 마지막에 도박은 큰 것, 한 판. 어디서 해요? 배에서 해요. 그리고 잡혀갈까 봐 꼭 공해상에다 배를 정박해 놓고 하죠. 아니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쓰리고는 프로다. 고급 선박. 고급 선박.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죠? 당황하지 말고. 자, 말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자, 현재가 어디 갔어? 됐어. 나도 할 줄 알아. 시간 좀 걸려서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임시건축물 중에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것, 사치성 재산에 대한 것을 알아두면 되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핑계 김에 또 써보면 돼. 아이, 기분 나빠. 지우고 쓸 거예요. 어이구, 웬 또 빨간색이야? 자, 사치성 재산이다. 이건 재산세에서 꼭 나오니까, 또 나오니까. 사치성 재산은 5개가 있어요. 별골 쓰리고. 별은 뭐가 되죠? 별장. 골은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세법에서 얘기하는 골프장이나 회원권은 다 회원제 골프장. 그 다음에 원고는 집에서의 명절 때. 이번 연말에 가족들 모이잖아요. 그럼 고수업 안 하나? 이 표정은 왜 나만 나쁜 사람 취급을 해? 그 다음에 투고는 강원랜드 가죠. 고급 오락장. 쓰리고는 홍콩 도박 영화에 보면은 고급 선박. 5개가 있다는 것. 이건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5개. 그러면 사치성 재산은 임시건축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골프장이다. 별장을 지었어. 별장을 지을 때는 호화롭게 져요? 그냥 싼 것만, 싼 자재만 해요? 비싼 걸로, 마감재도 좋은 걸로. 그건 뭐냐? 사업상 오랫동안 사용할 목적이란 얘기죠. 우리가 별장을 지어놓고 야, 이거 6개월 있다가 철거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별골 쓰리고가 나오면 임시건축물로 볼 수가 없다. 그럼 시험에 꼭 뭐가 나오냐? 임시용 건축물 별장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나와. 그럼 사치성이 나온다 그러면 다 임시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조건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이거 꼭 알아둬야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우리가 임시건축물이 나왔을 때 숫자부터 보면 안 돼요. 물건부터 봐야 돼. 별골 쓰리고가 있다. 그럼 존속기간이 1년이 안 돼도 무조건 과세가 돼요. 사치성은 임시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는 것. 친해져야 돼요.
별골 쓰리고. 쓰리고는 장소를 뜻한다고 그랬죠? 원고는 집에서, 투고는 강원랜드, 쓰리고는 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면 홍콩 영화 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그럼 영화를 보면 어떤 거에 요거는 강의할 때 예를 들어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의할 때 내가 예를 들어요. 근데 나만 본 거야, 그 영화를. 그러니까 공감대가 없다는 얘기지. 여러분 영화 안 좋아하시나? 지금은 볼 때가 아니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보시면 되잖아. 전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 요즘 못 봐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 요거 공동주택인데 얘도 자주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집을 생각하면 돼. 여러분 아파트에 살죠? 공동주택.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를 수리 들어가죠. 수리 들어가는데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의 아파트를 개수냐 대수선이냐 이게 돌아가면서 출제가 돼요. 개수다 그러면 조금 망치 갖고 고친 거야. 조금 고쳤어.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가 되는 거고, 대수선은 크게 리모델링 된 거야. 너무 아파트가 노후가 돼 갖고 리모델링 크게 했어. 돈도 많이 들어가. 그러면 과세가 된다는 것. 해서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을 개수했느냐 대수선했느냐. 개수했다. 망치 갖고 조금 고쳤구나. 그럼 가치도 조금뿐이 안 올라가겠다. 그럼 요건 비과세. 아파트니까. 여러분 집이 9억 이하 되죠? 초과되나? 그럼 또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집을 개수했냐 대수선했냐. 개수하면 비과세, 대수선하면은 과세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8번은 내가 꽁시렁꽁시렁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왜 이걸 출제하나 몰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를 상속받았대. 아니 사용할 수 없는 차를 왜 상속받아? 그죠?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시험에 한 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거죠. 그전에는 없었어. 말도 안 되죠. 그럼 재밌는 거는 안 나오던 게 나왔다. 안 나오던 게 나오면 꼭 답을 찾을 때 상식선으로 접근해. 왜? 평상시 안 나온 건 비중이 적은 거야. 근데 처음으로 나왔어. 그럴 땐 상식으로 접근하면 돼.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틀린 사람 없어요. 왜? 힌트가 나오잖아.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를 상속받았다.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왜? 사용할 수 없는 차는 취득가액이 빵이야, 빵. 쓸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낼 필요 없다. 취득이라는 것은 내 재산이 증가가 돼야지만 취득으로 보는 거야. 근데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다. 이건 재산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는요 8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나오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도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비과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는 비과세 공부 안 해요. 왜?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니까.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는 덩달아 비과세니까 얘만 없어. 마지막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 4가지 조세에서 비과세를 배우는데 시험에 꼬박꼬박 출제가 되죠. 일단 취득세는 뭐냐? 8가지 해당하는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건 앞으로 추가되는 게 없어. 시험 볼 때까지. 나올 때가 됐으니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543쪽. 543쪽에 납세 절차인데 이것도 보세요. 납세 절차도 무조건 최소한 지문 1개 이상은 나옵니다. 5가지 조세에서 납세 절차는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무조건 지문 하나 이상은 나와. 왜? 세금은 걷는 게 중요하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납세지를 배우는데 납세지는요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관할을 얘기하죠.
얘는 1년간 딱 2개뿐이 안 배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죠. 지방세는요, 사람 필요 없어. 누가 샀냐? 누가 갖고 있냐? 필요 없어요. 어떤 물건을 샀느냐?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느냐? 따라서 물세야, 물세. 물건에 대한 세금이니까 납세지는 물건이 있는 곳, 소재지가 되죠.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이 있는 곳, 어디가 된다? 부동산 소재지가 돼요. 근데 앞으로 미리 공부하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국세는 물건 필요 없어. 누구 거야? 누가 팔았어? 사람에 대한 세금이니까 인세라고 표현하죠. 그럼 인세는 뭐냐? 사람이야. 부동산은 있는 곳을 소재지라고 그러고, 인세, 사람은 살고 있는 곳, 어디가 된다? 주소지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시험 볼 때까지 납세지는 2개뿐이 안 배워. 그럼 시험에 나올 땐 어떻게 나오냐? 소재지, 주소지를 바꿔서 틀리게 내요. 그럼 1년 동안 2개뿐이 안 배우는데 시험에 자주 나와? 근데 틀려. 사람이 아니문이다. 딱 2개뿐이 안 배우는데. 지방세다. 물건이 있는 곳, 소재지. 국세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주소지. 그럼 여기 보세요. 오늘 취득세 배우니까 취득세의 납세지는 소재지인데 주소지,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추가되는 게 없어요. 납세지는 소재지 아니면 주소지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번째, 이것도 웃겨요. 납세지가 소재지가 되는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아도 취득 물건의 소재지가 되니까 취득세가 나왔을 때 납세지는 분명해도 소재지, 분명하지 않아도 소재지가 된다. 끝! 이러면 되겠죠. 거기까지 이해 가실래나?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요거죠. 같은 물건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땅을 샀는데 일부는 서울특별시, 일부는 경기도에 있어요. 요걸 내가 10억에 샀어. 그럼 10억에 샀으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죠. 이럴 때는 따로 쪼개서 신고합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건 서울에다, 경기도에 있는 건 경기도에다 따로따로 찢어서 신고해야 돼. 그럼 전부 10억 준 건 알겠는데 취득가액이, 이걸 쪼개서 신고하니까 서울에가 얼마짜리인지 경기도에 얼마짜리인지 요걸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는 걸 안분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나누는 것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눈다는 표현을 뭐라고 그런다? 안분 또는 안분 계산이다, 이렇게도 나와요. 안분이 나왔다 그럼 2번 쪼개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요거 10억 중에서 서울 거가 얼마인지 경기도가 얼마인지 나눠주죠. 나눠줄 때는 항상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 시가 표준액 비율이라는 건 뭐예요? 기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바로 그 기준 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우리가 나눠줄 때는 2가지가 있어요. 면적 비율이 있고 시가 표준액 비율이 있는데 대부분이 시가 표준액 비율이다. 나눠준다. 그럼 나눠줄 때는 기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매년. 그럼 기준 금액 비율대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하나 해볼까요? 원래 이거 입문과정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12월 시입이 입문과정이 아니야. 이거는 저는 실전 대비 시간이죠. 자, 서울의 기준 금액이 3억이다. 경기도가 2억짜리야. 그럼 결국 시가 표준액 5억짜리의 땅을 얼마에 샀단 얘기야? 10억에 샀단 얘기죠. 그럼 10억을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이거 계산 문제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요 용어를 좀 이해가 가게끔 하려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 10억이 있다. 그러면 10억 나와 있는 것을 서울과 경기도로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서울은 10억 곱하기 이 안에 3억, 2억 포함됐죠? 그럼 3억, 2억 분의 서울이 얼마가 된다? 3억. 그럼 서울의 취득가액이 나오죠. 그럼 5, 20, 2, 3은 6, 6억이 나온다. 아, 서울은 6억 얼마에 주고 샀다? 6억 주고 샀다. 3억짜리를 6억에 샀다는 얘기야, 실거래가. 내가 미쳤어요 하면서도 경기도는 10억 곱하기 3억, 2억 분의 2억, 그러니까 4억이 되겠죠. 경기도는 기준금액이 2억짜리인데 실거래가 얼마 주고 샀다? 4억 주고 샀다는 얘기죠. 항상 시가 표준보다는 실거래가가 높다고 그랬죠. 오케이? 이렇게 시가 표준액 비율로. 여기서 한 가지, 지금 개정안이 나오는 게 시가 표준액이 매년 올라가잖아. 근데 이번에는 시가 표준액을 내립니다. 내려서 실거래가의 5, 60% 선으로 땅, 그 다음에 건축물, 요게 시가의 50, 60%대로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70%가 넘어야 되는데 내려주겠다 이거야. 하여튼 이렇게만 알면 돼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모든 5가지 조세가 다 완화가 된다는 거. 매물로 내놓으라 이거야. 근데 말이 안 되죠. 보유세를 세게 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내리면은 보유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매물로 내놓을 거 아니야. 근데 보유세가 줄어들었어. 거래세도 줄어들었어. 다 내렸어. 그럼 구태여?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 팔어 안 팔어? 그런 경우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갖고 있어도 괜찮잖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여태까지는 다주택자 불이익 줬거든. 지금은 다주택자도 불이익을 안 줘요. 그러니까 여유 돈 가진 사람은 이때 집값 막 떨어지지. 돈 있는 사람은 대출 안 받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주택을, 다주택자가 더 생기는 거 아니냐. 그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어차피 매매계약서 써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선 좋다는 얘기죠. 다만 실수요자들은 돈 없어 대출도 안 받는데 돈 있는 사람이 대출도 안 받고 사니까 다주택자가 되니까 내가 살 기회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공인중개사야. 그럼 얘들이 돈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매매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한테 와서. 노노노 합격한 여러분들한테 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공인중개사한테는 조금 더 좋은 기회지 싶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아주 밑으로 간다. 그럼 완화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내가 올해 작년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강화가 되면 여러분 좋냐 나쁘냐? 좋다 이거야. 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계약서를 많이 쓰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좋아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해야 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올해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년에 꼭 붙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완화책이 나오는 거죠. 이제 대선 준비해야 되니까. 올해 합격하신 분은 이제 총선 준비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다는 얘기죠. 해서 납세지다 그러면 앞뒤 볼 거 없어. 앞으로 계속 배우지만 지방세에서 납세지는 하나다. 물건이 있는 곳 어디가 된다? 소재지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한다? 60일. 그 다음에 얘가 또 많이 나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라는 힌트가 노골적으로 나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다 그랬으면은 이거야. 계약서 쓰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 땅값이 여기 개발될 거다. 신도시가 나왔다. 그럼 집값, 땅값이 급등하니까 막기 위해서 허가구역을 만들어놨죠. 해서 계약서 쓰기 전에 허가를 받는다.
그럼 여기다 원칙을 한번 해볼게요. 원칙. 허가구역은 이거예요. 먼저 허가부터 받아라. 그 다음에 계약금 주고받아라. 계약서 쓰고. 이건 안 써도 돼요. 중도금 치러라. 잔금 치러라. 그 다음에 이전 등기 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정상이야.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냐? 잔금일이 취득일이야. 요 날로부터 60일이야. 요 순서 이해가요? 허가구역은 허가부터 받아야 돼. 이건 누구나 다 알아. 다 아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쓰지 말란 얘기. 이게 원칙인데 여러분이 다 아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허가구역인데 허가를 맨 나중에 얻었어. 이거 뭐냐? 먼저 계약서 써. 중도금 치러. 잔금 치러.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다 이거야. 이건 말이 돼 안 돼? 말이야 막걸리야. 그럼 허가구역에 의미가 없는 거죠.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데 허가를 맨 나중에 받았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건데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야. 이러면 내 욱하는 거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허가구역이니까 허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허가를 먼저 받았다. 그럼 잔금일이 취득일이야. 허가를 나중에 받으면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허가일. 단 어떨 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하다.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 치렀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하느냐? 얘는 안 나오고 얘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답 찾을 때 어떻게 하느냐? 허가구역이 나왔다. 그럼 항상 기준이 뭐가 된다? 허가일. 그럼 끝. 답 찾는 건 너무 쉽다는 얘기야. 아예 힌트가 나와. 허가구역. 그럼 허가일이 기준이라는 거. 이해가세요? 괄호 안에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다. 다 필요 없어. 허가구역은 언제가 기준이 된다? 허가일이 된다는 거. 답 찾는 거 쉬워요. 그 다음에 상속. 요거 잘 보셔야죠. 상속. 다른 거는 취득일로부터 당일로부터 허가일로부터 당일로부터. 근데 상속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상속은 계획적이야 우발적이야? 계획적이라고 오늘 집에서 밥 먹다 얘기해봐요. 당장 쫓겨납니다. 신문에 나와. 우발적이야. 경황이 없어. 그러니까 혜택을 줘.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둘 것, 시험에 나오는 건 뻔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인데 시험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상속은 항상 둘 중에 하나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맞는 지문, 상속 개시일로부터 틀린 지문. 요거 많이들 틀립니다. 왜? 다른 건 취득일부터 허가일부터 상속 개시일만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외국에 주소가 되어 있다. 여기서 외국에 주소가 되어 있다는 건 상속받는 사람이. 그러면 수소문할 기회가 있겠죠. 시간도 필요하죠. 9개월 이내가 된다. 그래서 상속이 튀니까 곧잘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게 있어요. 증여. 거기에 증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라서 빠졌습니다. 개정됐어요. 증여는 똑같아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이었어. 하다가 보니까 증여도 불로소득이고 그 다음에 상속도 불로소득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너무 차이를 뒀다. 왜 6개월이고 얘는 60일이냐. 그래서 상속에 맞춰주자 해서 취득일로부터 노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상속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가 된다.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게 이렇게 됐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여 취득에 관한 것 3가지를 배웠어. 과세 표준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물어보면 안 되니까 내가 다 대답할 거예요.
증여 취득, 증여하면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죠. 취득세는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강화가 됐어요. 과세 표준이 시가 표준액이었다가 시가 인정액으로 개정됐고, 세율이 1%부터 3%였다, 1000분의 35였다가 요게 12%로 세율이 올라갔고, 그 다음 신고납부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된다. 그러면 취득일로 나오기도 하지만 계약일로 나올 수도 있죠. 왜? 증여는 떡볶이 할머니가 전 재산 대학교에 기부한다. 계약서 쓰죠. 그럼 계약일이 취득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일로 나올 수도 있고 취득일이 나올 수 있다. 개정된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원래는 1월 1일 시행부터 강의를 할까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여러분 잊어먹을 거니까 미리 설명할 거예요. 증여 취득에 관한 게 강화가 됐다.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 증여 취득세만 강화가 됐고 돈 주고 사오는 유상승계는 완화가 됐고,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불로소득이라서. 그리고 작년, 재작년, 올해 증여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여하지 말고 매물로 내놔라,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얘도 참 잘못 바뀐 게, 근데 어떻게 바뀐 대로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보면은요, 자, 추가 신고납부가 나왔어요. 추가 신고납부가 나와 있는데 이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이해 가셔? 아니야, 안 갈 거야. 한참 자요.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체해서? 그럼 누구